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볼티모어 항구에 대형 다리가 무너질 때 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8명이 추락해 2명은 구조되고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된 6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모두 이주 노동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항구 입구에서 교량을 들이받은 싱가포르 선적 대형 컨테이너선이 지난해 받았던 선박 검사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펩사 신청 마감일이 5월 2일로 연장됐습니다. 캘그랜트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한 달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하고 납치와 공갈, 폭행을 임삼았던 한인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아 최대 45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일자리 등가세 둔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가주의 인구가 줄어든 것이 고용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좁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으면서 미국 남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역할이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는 기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지금으로부터 18개월 전에 영국을 강타한 것과 같은 채권 시장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벌고 이것을 바로 주주들 주머니에 넣어주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소비자들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이 중국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문제 삼아서 WTO에 제소했습니다. 미중 간 통상 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미국 경제계와 학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중국 경제 낙관론을 설파하면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뒀던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출생 기본소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아 총선 출정 결의대회를 열었고 새로운 미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전날보다 9.2원이 상승해 1348.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호입니다. 3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입니다. 예,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의 종업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로 인상되는데 이 가주의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잇따라 음식 가격을 인상하고 나서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추세입니다. 맥도날드와 치폴레는 일찌감치 메뉴 가격 인상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엘포요 로코는 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쌀쌀을 만드는 작업을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또 잭인더박스는 로봇을 이용해서 프렌치 프라이를 만드는 작업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업주들은 소비자들에게 임금 인상분을 전가하거나 업무 자동화를 통해 인력 감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펩사 신청 마감일이 5월 2일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연장 조처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학자금 자금금 캘그랜트와 또 중산층 학자금 신청에 있어서 학생들은 한 달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펩사 신청 데드라인이 5월 2일로 연장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25일 펩사 신청 마감일을 연장하는 가주 하원법안 1887에 서명하고 즉각 관련법을 시행토록 조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가주에서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펩사 완료를 해야 하는 마감일이 4월 2일에서 5월 2일로 한 달 늦춰졌습니다. 가주의 커뮤니티 컬리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마감일은 9월 2일입니다. 이번 조처로 가주 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금 캘그랜트와 미들클래스 스칼라십 신청 마감일은 기존의 3월 2일에서 2달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캘그랜트 신청 마감을 3월 2일에서 4월 2일로 한 달 연장했다. 이번에 한 달 더 연장하면서 5월 2일로 늦춘 것입니다. 새로운 펩사 시스템 도입 후 각종 오류와 차질이 잇따르면서 유시에서도 합격자들이 학교에 입학 의사를 통보하는 디시전 데이 마감을 기존의 5월 1일에서 5월 15일로 2주일 늦춘 바 있습니다. 펩사 시스템 차질로 인해 학생들의 재정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타주의 몇몇 학교들은 디시전 데이를 6월 1일까지로 늦추기도 했습니다. 연방교육국은 펩사 절차상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체류 신분이 달라서 발생하는 오류와 관련해서는 해결했지만 지난주 20만 명의 학자금 계산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펩사 대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유시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신입생 합격 통보가 시작돼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번 주까지 발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고교 12학년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USC의 올해 입학 전형에서 합격률이 9.2%에 불과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명문대 입학은 바늘구멍이 돼가고 있습니다. USC에 따르면 2024년 가을 학기 신입생 선발에서 역대 가장 많은 총 8만 2천 명이 지원해서 그중에 7,550여 명이 입학 통보를 받아 합격률이 이 대학 역사상 최저인 9.2%를 기록했습니다. USC의 합격률은 지난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는데 지난 2010년도 USC 합격률은 26.3%였습니다. 한편 UC의 경우에는 이달 초부터 캠퍼스별로 합격자 발표를 시작해 대부분 통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UC 버클리는 내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아이비리그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아이비데이는 28일입니다.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통해 현금을 갈취하고 폭행과 차량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한인 남성이 어제 10여 건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드랜드 힐즈에 거주하는 39살 난 조대건 씨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55건의 공갈 협박 혐의, 1건의 공갈 협박 공모, 그리고 1건의 카제킹 혐의로 26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년에 걸쳐 조대건 씨는 한인타운에 위치한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업소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업주들에게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의 돈을 요구했고 여성 도우미들의 출퇴근 라이드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에게도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노래방 업주나 여성 도우미들의 운전사들로 하여금 현금 혹은 송금 서비스에 벤모를 이용해 돈을 상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대건 씨에게 돈 상납을 거부한 노래방 도우미 운전사는 조대건과 일당들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자신의 차량까지 이들에게 뺏겼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 노래방 업소문을 닫고 가주를 떠났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태우고 다니는 운전사를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도우미 한 명에게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조 씨는 자신에게 상납금을 내지 않은 남성에게 협박을 가해 1,000달러를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후에는 송금 서비스에 벤모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했습니다. That basically Mr. Go ran a extortion operation targeting karaoke companies in Koreatown, and with the threat of violence and sometimes actual violence. 검찰은 용의자가 한인타운 내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이 같은 비열한 범죄 행각을 수년 동안 저질러 오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멍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Once the pandemic struck, it was not as safe to meet face to face, and so the protection payments, quote unquote, were sent on Venmo.
조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공갈 협박 죄목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의 실형, 카제킹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25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일자리 증가세 둔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가주의 인구가 줄어든 것이 고용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 연결합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가주에서 고용률 증가폭은 0.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고용률 증가폭입니다. 특히 가주의 센트럴밸리 지역 농촌지대에서 실업률이 높았습니다. 가주의 58개 카운티 중에 10개 카운티에서 실업률이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업률이 10%를 넘은 10개 카운티는 모두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가주의 고용시장 둔화세는 테크업계에 불어닥친 감원 칼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감원 추세가 금융과 보험, 트랜스포테이션에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시장이 둔화된 원인 중에 하나는 가주의 인구 감소 현상 때문입니다. 가주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거비용이 치솟고 범죄와 홈리스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3년 연속 인구가 줄었습니다. 가주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용시장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고용률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지역은 네바다, 텍사스, 플로리다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서는 고용률 성장폭이 가주보다 10배나 높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주민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난 지역입니다. 한편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가주의 주급 평균이 0.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전국에서 12번째로 높은 임금 인상폭을 나타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번에는 볼티모어로 가보겠습니다. 볼티모어 항구의 대형 다리가 무너질 때 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8명이 추락하고 이 가운데 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그나마 선박의 충돌 직전 조난 신고를 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사고 선박은 당국의 조사에서 배에 동력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3만 2천 톤급의 5천 개 가까운 컨테이너까지 실은 대양 선박에 방향 제어 기능이 마비되면서 시속 15km 가까운 속도로 다리를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사고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으로 지난해 6월 칠레에서 추진과 보조기계에 결함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해양당국은 이후 조치가 취해졌고 검사도 모두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선박이 2016년 벨기에에서도 터미널을 빠져나가다가 부두에 부딪힌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발표 때보다는 실종자 규모가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고 시간이 통행량이 적은 새벽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고 선박이 충돌 전에 메이데이, 즉 조난 신호를 보내서 교량 양쪽에서 1, 2분 만에 차량 통제를 할 수 있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Many of the vehicles were stopped before they got onto the bridge, which saved lives in a very, very heroic way. 볼티모어 항은 현재 항구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미국 내 물동량이 9번째, 또 자동차 수출입은 가장 많은 곳이어서 향후 미국을 오가는 운송에 일정 부분 차질도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볼티모어 항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볼티모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볼티모어 항구 입구에서 교량을 들이받은 싱가포르 선적 대형 컨테이너선이 지난해 받은 선박 검사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고를 낸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달리호에 대한 지난해 6월 칠레 산 안토니오 항구 검사에서 시스템 결함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사관들은 추진과 보조기계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추진과 보조기계는 선박 엔진 작동과 운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위 분류상으로는 게이지, 온도계 등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세부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달리오가 지난해 6월과 9월 외국 항구에서 선박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항만청은 구조적인 결함과 장비 기능에 관한 필수 인정서가
사고 당시에도 유효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검사에서는 연료압력 게이지 오류를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기와 게이지 관련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워싱턴 포스트 보도와 같은 검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양항만청은 경미한 문제가 발견돼 조치했지만 서류상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 결함을 부각한 것입니다. 달리오는 어제 새벽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교량 프랜시스 스캇 키브리즈와 충돌해 다리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달리오는 교량과 충돌하기 전에 동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동력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해양항만청은 달리오가 충돌 직전에 순간적으로 추진력을 상실했다는 보고를 달리호 운영사인 시너지 머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선박이 방향을 유지하지 못하고 교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견된 시스템 결함이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볼티모어항에서 선박 충돌로 대형 교량이 무너진 사고에 대해서 이 다리가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대 이전에 설계돼 충돌로 인한 충격을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교량 위에서는 인부 8명이 파톨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조됐으며 나머지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메릴랜드 주 당국은 이 다리가 기준을 완벽히 지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다리의 완공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1977년도에 완공돼서 47년이 된 이 다리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대 이전에 설계됐다는 것입니다. 충돌에 대비한 시설이 교량에 있기는 하지만 초대형 컨테이너의 충돌을 견딜 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완공된 이후 교량 설계 기술은 개선을 이뤘습니다. 그 사이 컨테이너선의 용량은 최근 10년 동안에만 약 50% 증가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미국 내에 있는 오래된 교량에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도로교통 건축협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4만 3천 개 이상의 교량이 상태가 좋지 않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대형 교량 붕괴로 인해 물류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주변 지역을 떠나 미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다리 붕괴가 동부의 주요 관문 중의 하나인 볼티모어항과 주요 도로의 폐쇄를 불렀다라면서도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북동부주들과 남동부주들의 중간 지역에서 몇 주 혹은 수개월의 수송 차질이 야기되고 주변의 보스턴과 마이애미 등의 병목 사태를 피하고자 서부 해안으로 화물 이동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볼티모어항은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으로 미국 항구 중에 9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입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무어는 동부 해안에서는 5번째로 붐비는 볼티모어 컨테이너항의 재개장 시점을 현재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화물 플랫폼 플렉스팟의 최고 경영자인 라이언 피터스는 업체들은 이미 동부에서 서부 해안으로 물량을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볼티모어항이 막혔다는 것은 동부의 다른 모든 항구가 화물의 과잉을 초래해서 혼잡과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티모어 항구에서 어제 새벽 발생한 대형 교량 붕괴 사고로 실종된 인부들이 고국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 노동자였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실종된 인부 6명과 같은 건설기업인 브라우너 빌더스에서 일했다는 한 남성은 직장 구성원 상당수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던 이주 노동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실종자들의 국적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양경비대 등은 사고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실종자 6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전까지 수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남가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으며 금요일은 보다 흐린 날씨에
금요일의 낮 기온은 60도 중반대로 더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다시 60도 내외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49도, 해안 지역은 63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5도, 낮 최고 기온은 55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서 어제 오후에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강도범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9분 플러튼 지역의 백블락 웨스트 바탄추리 로드에 위치한 웰스파고 은행에 70대 남성이 들어와 텔러에게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텔러에게 자신이 현재 폭발물을 지니고 있다면서 지시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은행은 영업 중이었기 때문에 직원과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폭발물 전담반이 출동한 직후에 고객과 직원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강도범도 은행을 빠져나가려다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다른 부상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경찰서 한국어 통역 프로그램 출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많은 한인들이 신고나 문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LAPD 올림픽경찰서의 한국어 통역 봉사자 상주 프로그램이 부활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LAPD와 LA 한인회는 어제 올림픽경찰서 커뮤니티룸에서 통역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확한 서비스 시간대는 경찰서와 자원봉사자가 조율 후에 시행일 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는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과 올림픽 경찰서 소속 시니어 리드 경관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경찰서와 관할구역, 자신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점심을 함께하고 올림픽 경찰서 내부를 안내하고 올림픽 경찰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앞으로 한인 대상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시니어 리드 경관들이 오는 4월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78개 제외공간 220개 투표소에서 제외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남가주를 비롯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오늘 27일 수요일부터 오는 4월 1일 월요일 엿새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이 밖에도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과 샌디에고 한인회관, 아리조나주 아시아나 마켓, 메사 등 세 곳의 원거리 투표소에서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1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됩니다. 제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됐지만 제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구, 시, 군 선관위원회에 신고한 후 해당 선관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은 4월 10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가운데 한국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국외 부재자는 투표 당일 여권 같은 신분증명서 한 가지를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제외선거인은 여권 등 신분증명서 외에도 영주권이나 비자 등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22대 총선 투표가 세계 115개국 제외공간에서 오늘부터 엿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투표자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 줄었지만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교민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 앞. 교민들이 줄지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총선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중국 텐진시에서 버스로 4시간 걸려 도착한 교민들입니다. 여권 확인하고 들어오겠습니다. 500km 가까이 떨어진 내몽골에서도 고속철도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이제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바람에서 뭐 멀고 짧고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엿새간 이어지는 22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 전 세계 115개 나라 재외공관의 220개 투표소에 투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한 표의 소중함을 느끼는 건 90대 할머니와 청년 세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하나 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에 투표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 재외선거 투표 등록자 수는 약 14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대통령 선거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각각 35%, 14%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유학생 등 해외 체류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전체 재외선거 투표자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등 정세 불안이 심각한 일부 국가에는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재외선거 투표함은 재외선거 종료 직후 한국으로 운반돼 다음 달 10일 총선 당일 개표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보수 우위에 있는 연방대법원이 먹는 약 낙태약인 메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를 기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닐 고서치, 이 브렉 헤버너 대법관 3명을 포함해서 대법관 대부분은 어제 90분가량 진행된 구두 변론을 통해 낙태 반대 단체와 의사들의 소송 자격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럿 대법관은 변론 중에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 FDA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베럿과 캐버노 대법관은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가 낙태 관련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돕는 것을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세미얼 렐리토, 클라멘스 토머스 대법관 2명만 낙태 반대론자들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을 위한 약입니다. 연방대법원이 2022년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에 낙태 관련 심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하계 휴정기 전인 6월 말경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으면서 미국 남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역할이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주요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에 불법 이민 통제에 더 협조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대선 결과를 누가 좌우하나 멕시코 대통령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멕시코 정부 사이에 나오는 불협화음을 조명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자국의 대멕시코 외교가 성공적이라고 말하지만 일부 고위 당국자들은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예측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 당국자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미국 입국을 위해서 멕시코로 들어가려는 남미 지역의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자국 국경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통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관세 정책으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와의 갈등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협력을 구하는 다른 방식을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멕시코는 밀려드는 이민자들의 수가 엄청나 통제 가능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미 개발에 미국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멕시코 당국자들은 미국의 이민 정책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재판이 수년씩 걸려 그때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로서는 국경을 넘을 충분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것이 멕시코 당국자들의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민은 미국 선거의 유권자들에게 주요 쟁점으로 멕시코의 투표의 항배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힘을 제공한다며 이민 문제가 이번 대선 캠페인의 최전선에 서게 됨에 따라 멕시코가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만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본 여행의 필수 코스 중 하나라면 바로 드럭스토어 방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제를 복용한 뒤에 신장질환에 걸린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1명에서 2명으로 그리고 입원 환자는 70여 명에서 106명까지 늘었습니다. 조만간 일본 여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소비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약사 측은 사망자 1명이 해당 식품 35개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구입해 섭취하던 중 신장질환을 앓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망자 1명도 이 제품을 섭취했고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약사 측이 마련한 상담 창구엔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상담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3,000건 이상의 건강 상담이 있었고 병원에 입원했거나 입원이 필요한 사례도 10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측은 곡류의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 붉은 누룩을 원료로 사용한 해당 제품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내장 지방을 줄여준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섭취한 사람들로부터 건강 이상이 확인돼 제품에 함유된 붉은 누룩의 성분 등을 분석했고 예상치 못한 성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부터 판매된 해당 제품은 110만 개로 제약사는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るとともに、ご使用されているお客様におかれましては、直ちに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을 사들인 곳도 52개사 16톤에 이르고 이 가운데 7톤가량은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 쓰였습니다. 타이완의 두 업체도 이 제약사에 붉은 누룩이 들어간 술을 수입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조사에 나서는 한편 해당 제품들에 유해 성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폐기 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정윤석 대한항공 신임 미 서부지점장이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을 방문해 한인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뱅크 오브 홉의 호프 장학재단이 2024년 호프 장학금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타운뉴스 보도국 뉴스룸 전합니다. 정윤석 대한항공 신임 미서부지점장이 26일 라디오 서울 방송을 방문해 한인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석 신임 지점장은 과거 LA 여객지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LA가 친근하다고 밝혔습니다. LA는 제가 지금 이번에 나와서 4년 근무를 하면 회사에서 LA 근무만 이제 9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살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도시이고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한항공 미서부지점 LA 지점장으로서 최근 늘어나는 미주의 한국행 여행 수요에 발맞춰 LA를 비롯해 미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항공편을 총괄하는 만큼 LA는 물론 인근 라스베가스 등을 포함해 서부 지역에서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들을 증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정윤석 대한항공 서부지점장은 2003년에 대한항공에 입사해 20년 이상을 근속한 베테랑으로 2012년 LA 여객지점 업무를 맡았으며 이후 2016년 미주 지역 본부 여객팀 판매관리 담당, 2020년에는 여객가격과 수입관리 미주노선 파트장직을 맡았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호프 장학재단이 2024년 호프 장학금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17일 오후 5시까지이며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올해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제 칼리지나 4년제 대학교의 신입생으로 등록 예정인 학생입니다.
Unweighted GPA가 최소 3.0 이상이거나 GED를 취득한 학생으로 재정 보조에 필요한 소득 증명을 해야 하며 자격 대상 소득 기준은 뱅크 오브 호프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가주와 뉴욕, 조지아, 버지니아, 워싱턴주, 텍사스, 일리노이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격 대상자입니다. 호프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뱅크 오브 호프 웹사이트 커뮤니티 호프 장학금 페이지인 bankofhope.com/ko/hope 스콜러십을 참조하면 됩니다. 뉴욕주 지하철역에서 강력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어퍼 이스트사이드 지역의 렉싱턴 애비뉴 125번가 승강장에서 한 20대 남성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50대 남성을 선로로 밀쳐 열차에 치여 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현지 경찰은 24살의 칼튼 맥퍼슨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피해자인 제이슨 볼츠와 어떤 관계인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맥퍼슨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밝혔고 2016년에도 폭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역에서는 살인, 총격, 흉기 난동까지 강력 사건이 빈발해 주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뉴욕지의 교통 시스템에서 급증하는 이 같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력이 배치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격차를 좁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7개 경합주의 유권자 4,9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 주에서 상승했습니다. 7개 경합주는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에서 격차를 좁혔습니다. 특히 과거에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부르는 블루장벽으로 불리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선전했습니다. 위스콘신의 경우 지난달 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의 4%포인트로 뒤처졌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1%포인트 차로 역전했습니다.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에서는 두 후보가 각자 45%로 동률입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이 두 주에서 각각 2%포인트, 6%포인트로 앞섰습니다. 네바다에서도 격차가 6%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아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바이든이 좀 더 따라붙었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각각 5%와 6%포인트로 앞섰습니다. 조지아에서는 트럼프의 우위가 6%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1%포인트가 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의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번 함구령은 전날 공판에서 멀천 판사가 본재판 일정을 예정대로 4월 15일에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함구령에 앞서서도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에 이 검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멀천 판사와 그의 딸을 향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뛰고 있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전 부인인 니콜 셰너엔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어제 오클랜드에서 연 선거 유세에서 딱 맞는 적임자를 찾았다라면서 셰너엔을 러닝메이트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셰너엔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뤄온 아주 재능 있는 관리자이고 전사적인 엄마이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민자의 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985년생인 니콜 셰너엔은 오클랜드에서 중국인 이민자 어머니 그리고 조현병을 가진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셰너엔은 어제 유세에서 많은 슬픔과 두려움, 불안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면서 가끔 폭력도 있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쉐너에는 퓨저 사운드대에 진학해서 아시아학과 경제학,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이후에는 법률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등을 거쳐서 실리콘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녀는 구글 창업자인 브린과 2018년에 결혼했다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을 꾸준히 후원해왔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 지목은 그가 완주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측근들은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완주가 바이든 대통령 측의 표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속보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정보 당국이 이번 테러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서방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러시아 동맹인 벨라루스 대통령은 테러범들이 당초 벨라루스로 가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옛소련 KGB의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장이 이번 테러 배후에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Ну, мы считаем, что акцию готовили как сами радикалы-исламисты, так, естественно,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западные спецслужбы. А сами спецслужбы Украины к этому имею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구체적으로 누가 테러를 지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테러범들을 조사한 결과 우크라이나의 개입 흔적을 확인했고 이번 테러로 러시아 사회를 흔들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로 도주하려 했고 우크라이나와의 접촉 창구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초 테러범들이 벨라루스로 향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테러 공조를 자랑하며 테러범들이 벨라루스 국경 경비 태세가 강화된 걸 보고 방향을 틀어 우크라이나 쪽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테러범들이 체포된 브리안스크 지역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과 모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테러에 우크라이나와 서방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에는 안보 실패라는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하는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구 인사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동맹 관계에 있는 일부 구구 인사들은 미국이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권 행사 대신 기권을 통해 가결시킨 것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미국과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인공지능 AI 분야는 유달리 밝습니다. 인공지능 붐 여파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이 전문 인력 쟁탈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은 생성형 AI 분야가 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분야에 경력을 지닌 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000가 넘는 연봉 패키지나 주식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팀 인력 전체를 영입하는 일도 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리콘밸리에서 기업들이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높은 연봉, 특전을 제공하는 게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 AI 전문 인력이 제한받는 보상의 수준은 기존 업계 관행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3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와 2부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현홍,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